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12장 화력발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력발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수력발전은 어떤 것을 이용한 발전이었죠? 물을 이용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 이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와 같은 그런 기름 있죠. 그것들을 연료로 해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해서 증기로 만들어준 다음에 증기 터빈으로 보내서 그것에 연결된 발전기로 하여금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을 우리가 터빈,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12장에서는 화력 발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뭐 어떤 열 사이클이 있고 어떤 장치가 있는지 어떤 보일러의 설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화력 발전에 대해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열역학이 되는데 그 열역학의 이제 전공서적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체역학, 열역학 이런 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전기기사 수준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수준에서는 그런 연력학을 더 세세하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좀 학습하셔도 저와 함께 수업하시는 데는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화력발전의 개요를 볼 텐데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화력발전의 개요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도. 자, 그리고 보시면은 급수펌프 있고요. 절탄기 있고요. 보일러 있고요. 과열기 있고 터빈, 그리고 G,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고요. 복수기, 복수펌프, 순환펌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용어들이 무엇인지 모르실 테지만 이제 수업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이 용어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급수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일러의 급수를 이제 보내서 보일러에서 가열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 급수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급수 펌프라는 거예요. 급수 펌프 말 그대로 급수를 보내는 거. 자, 그다음에 절탄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일러에서 이제 연소되고 남은 가스들 있잖아요. 그 배기가스의 여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열을 의미합니다. 자, 그 열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가열하는 거냐면 바로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내가 이제 처음에 찬물을 보냈다고 하면 찬물에서부터 뜨거운 증기로 이제 만들어지게끔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처음에 이제 급수 펌프에서 나오는 급수를 미리 급수를 예열해 놓으면은 내가 물을 처음에 끓이는 데까지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죠. 예를 들면 우리 뭐 차를 마시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든지 할 때 찬물을 끓이는 것과 따뜻한 물을 끓이는 것, 이 둘 차이가 뭐죠? 찬물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따뜻한 물은 금방 끓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미리 예열해 놓음으로써 결국에 뭐예요? 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열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일러에 석탄이나 이제 기름 같은 걸 넣어서 가열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온도를 올려놨으니까 그만큼 연료도 덜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 효율도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급수펌프와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보일러에서는 급수를 가열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 급수가 보일러로 들어가면은 습기를 머금은 습증기가 돼요. 습증기. 그 습증기가 뭐가 되냐면 건조 포화 증기가 됩니다. 뭐라고요? 건조 포화 증기가 돼요. 자, 그 건조 포화 증기가 이 보일러로부터 어디 쪽으로 가냐면 과열기 쪽으로 갑니다. 이 과열기 쪽으로 가면은 이 건조 포화 증기가 뭘로 바뀌냐면요. 과열 증기로 바뀌어요. 이 과열 증기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빈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더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터빈에 공급하는데 발전하기 좋은 증기로 이 과열 증기로 바꿔주는 게 과열기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가열한다는 거예요. 자,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터빈에서 결국에 이 복수기 쪽으로 갈 때 이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열 증기가 다시 습증기가 됩니다. 습기를 머금은 습증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빈에서 나오는 요 습증기에 포함된 수분을 줄여주는 게 이 화력 발전의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다시 복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복수기에 연결된 순환 펌프가 냉각수를 공급해 줍니다. 뭐라고요? 냉각수. 냉각수를 복수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이 복수기에서 습증기를 급수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럼 그 급수로 바꿔준 것을 복수 펌프로부터 이렇게 복수기로부터 복수를 빼내서 급수 펌프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급수 펌프가 다시 보일러 갔다가 과열기 거치고 발전하고 복수기, 복수 펌프, 급수 펌프. 자, 이것들을 반복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화력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력 발전은 지금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럼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열원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열원. 첫 번째는 기력 발전소예요. 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화력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중유들을 가열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석탄이나 중유들을 연료로 넣음으로써 보일러를 가열해서 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증기를 터빈에 공급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금 요것과 같은 일반적인 과정이 다 기력발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기력발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연료, 그러니까 석유 등을 가열해서 얻는 거, 연료로 해서 얻는 거, 연료로 해서 가열하는 거. 자, 그것이 기력 발전소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연력 발전소입니다. 내연력 발전소. 자, 내연력 발전소는 우리 내연 기관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디젤 기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디젤 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소형 경량으로 열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면은 기동 정지가 쉽고 기동 특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내연력 발전은 이제 소단원 7의 이제 특수 화력 발전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화력 발전의 열원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용도에 의한 분류도 있는데요. 용도에 의한 분류. 이것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기저부하예요. 기저부하. 첨두부하부터 할까요? 첨두부하부터 해볼게요. 첨두부하 발전은 피크타임이죠. 그러니까 최대부하. 우리 전력이 이제 사용량이 최대일 때를 피크다라고 하는데 그 첨두부하일 때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 뭐예요? 이 첨두부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적합하냐면 우리 발전소를 지을 때요.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건물을 짓는 발전, 그러니까 건설비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는 연료비가 있을 겁니다. 운전비. 그러면 건설비가 있고 운전비가 있잖아요. 연료비가. 이 건설비가 더 싸면 좋을까요? 연료비가 더 싸면 좋을까요? 이 첨두부하 발전 때. 바로 연료비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건설비가 싼 게 좋겠죠. 왜냐면은 첨두부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이 피크타임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이 최대 전력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 이 건설비가 더 싸고 연료비 이것이 더 비쌀 때 어쨌든 잠깐 피크타임에만 발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첨두부하 발전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이 연료비가 비싼 그 원료가 뭐가 있냐면 LNG예요. LNG.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비싸 보이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잠깐 발전하는 용도로는 이런 첨두부하 발전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비가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저부하가 있어요. 기저부하. 기저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력 수요가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전력 수요에 해당하는 부하를 기저부하라고 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장기간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다 기저부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건설비와 연료비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저렴해야 유리할까요? 바로 건설비가 더 비싸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가 더 저렴해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건설비가 그만큼 비싸니까. 하지만 앞으로 계속 꾸준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연료비가 저렴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유리한 발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저부하 발전에는 이렇게 연료비가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곤 하고요. 건설비가 고가일지라도 대용량의 고효율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첨두부하와 기저부하 발전소 및 상시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의 이론을 한번 보면요. 우리 이론이라고 하면 사실 연력학밖에 없습니다. 화력발전에서는. 화력학.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열량입니다. 열량. 자주 나오는 이제 단위들만 제가 이렇게 교재에다가 수록을 해 놓은 건데요. 자, 먼저 1kcal예요. 1kcal. 1kcal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물을 1도씨 올리는데,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요. 표준 대기압하에서. 그래서 이 1kcal라고 하는 것은 860분의 1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제 이거죠. 1킬로와트 아워. 이거 뭐죠? 전력량 1킬로와트 아워는 열량으로 환산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860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1kWh는 860 킬로칼로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첫 번째라면 밑에 1BTU라고 있어요. BTU가 뭐냐면 물을 1파운드를 1화씨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죠. 섭씨 온도는 도씨예요. 화씨 온도는 이렇게 하면은 파렌하이트라고 읽거든요. 디그리 파렌하이트라고 읽게 되는데 섭씨 온도가 이거고 화씨 온도가 이겁니다. 근데 물 1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이 1 파렌하이트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BTU라고 하는 것은 킬로칼로리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0.252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그러면 1kcal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1kcal라고 하는 것을 BTU로 환산을 하면은 3.968 BTU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3.968 BTU가 된다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ATM이라고 있어요. 자, 이제 ATM이라고 하니까 이제 돈 뽑는 기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1ATM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1ATM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수은주 밀리미터로 변환하게 되면은 760의 밀리미터 HG가 돼요. 또는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이 수은주의 기둥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1ATM이라는 것에 760mm의 높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은 1.033kg force 압력으로 나타낸 거죠. 몇 제곱당? 세제곱센티미터당. 제곱센티미터죠. 제곱센티미터당의 킬로그램 폴스 1.033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1ATM의 기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일반 특성이 있는데요. 기체의 일반 특성에는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말 그대로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잠열의 일종입니다. 잠열은요, 우리 잠복근무 아세요? 잠복근무가 뭐죠?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어있는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할 때 그때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증발열이라고 하는 건 잠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있는 포화증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과정에서 습증기와 건조포화증기가 있었잖아요. 습증기가 결국 습포화증기예요. 그러니까 포화증기의 종류에는 저렇게 습증기와 건조포화증기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습증기는 수분이 포함된 거고요.
우리 습기를 머금은 거. 건조 포화 증기는 수분이 없는 완전한 증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뭐예요? 과열기에서 과열 증기로 만들어 줌으로써 더 발전하기 좋은 온도와 체적만을 증가시킨 증기가 되는 게 과열기, 과열 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열 증기에서는 동일한 압력에서 저렇게 가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임계 온도라고 아세요? 혹시 시작하는 온도, 그러니까 시작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어디 뭐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임계 압력, 임계 온도에서 포화 증기와 포화 수는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증발이 없이 물에서 바로 증기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팁박스에 보시면 터빈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증기는 뭐라고요? 과열 증기라고요. 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엔트로피와 엔탈피인데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엔탈피와 엔트로피. 먼저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는 열량입니다.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열량을 뭐라고요? 엔탈피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기준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기까지의 그때 일어난 열량의 변화를 뭘로 나눈 거예요? 절대 온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상태가 변화할 때 열량의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것. 자, 이것을 뭐라고요? 엔트로피라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로피와 탈피 이 둘을 구분하는 명확하게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회 같은 데 나가면 그 절대자한테 무엇을 주죠? 우승하면 트로피를 주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트로피를 절대자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엔트로피는 이렇게 절대 온도 이렇게 좀 상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탈피와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이 정의는 한 번씩 읽고 가면 반드시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증기선도가 있습니다. 증기선도에는 TS선도와 IS선도가 있게 되는데요. TS선도라고 하는 것은 T가 절대온도를 나타냅니다. 즉 온도와 엔트로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TS선도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TS선도로 나타내게 돼요. TS선도에서는 면적이 열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의 양, 열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량과 효율을 구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TS선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TS선도는 결과적으로 열의 공급과 방출에 관한 그런 온도 관계의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선도는 엔탈피를 세로축으로, 엔트로피를 가로축으로 하는 그런 선도가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요.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죠. 자,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 화력발전은요, 배우시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수력발전에서 조금 더 양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사실 화력발전은 비슷한 유형의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한번 개념 확인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보시죠. 자, 화력발전의 개요, 화력발전의 이론 개념 확인이죠. 1번,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화력발전 방식은 기력발전이다. 맞는 설명일까요? 맞는 설명이죠. 오고,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임계 열량이다. 임계 열량이 아니라 잠열이 되겠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단위 무게의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는 전체 열량을 엔트로피라고 한다. 우리 엔트로피는 뭐라고요? 트로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탈피가 되겠죠. O가 아니라 X죠. X.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세로축, 엔트로피를 가로축으로 하는 선도를 TS선도라고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그다음에 과열 증기는 건조 포화 증기를 계속 가열해서 얻을 수 있으며 가장 발전하기 좋은 증기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과열기에서 일어난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단 급수 펌프는 제외한다라고 우리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리 과정 기억나십니까? 과정? 지금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상기시키면 나중에 언젠가 기억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급수 펌프를 지나서, 우리 급수 펌프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급수 펌프를 지나서 무엇을 만났었냐면 절탄기를 만났습니다. 절탄기. 자, 절탄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보일러로 가게 되고요. 이 보일러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과열기로 가게 되죠. 과열기. 그 다음에 터빈으로 가게 되고요. 이 터빈에서 발전기, 연결된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고 나머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복수기로 가게 됩니다. 복수기. 복수기에서 이제 냉각을 거쳐서 급수로 만들어줘서 다시 급수 펌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 보, 과, 터, 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칠판 정리하고요. 다음 다음 뭐죠? 이제 화력 발전의 열 사이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열 사이클 종류를 5가지를 우리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 각각의 특징과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볼 거는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우리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 사이클이 실제로는 어떠한 손실도 있게 되고 이런 것인데, 자,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을 뭐라고 하냐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이클이 되겠고, 우리 보시면 이 TS 선도가 이렇게 카르노 웹에 TS 선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지점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가만히 보자니 이 등온 팽창과 등온 압축이 있고요.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등온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것은 여기 그래프 T라는 곳에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온 팽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량이 증가했죠. 엔트로피가. 자, 그 다음에 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단열 팽창이라고 적혀 있게 되는데요. 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량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에서 C는 결국에 온도가 줄어들기만 하지 열량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갈 때는 등온 압축이죠. 등온, 온도가 같은 압축 과정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D에서 A 과정은 열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단열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압축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은요, 이 과정, 그러니까 A점과 B점, C점, D점 간의 그런 각각의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뭐다?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무슨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이죠. 이 시계 방향이면은 시스템 내로 열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일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다. 일을 한 것이고요. 이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외부로 열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한 겁니다.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면 일을 한 것, 그리고 반시계면 일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지점을 우리가 고온원이라고 합니다. 고온원.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저온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온원으로부터 카르노 사이클에 주는 열량, 그러니까 카르노 사이클 입장에서는 받는 열량을 Q2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제 저온원 쪽으로 열량을 전달해주는 열량을 Q1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뺀 나머지 W가 결국에 한 일의 양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Q2 마이너스 Q1이죠. 고온원에서 받은 것만큼 빼줘야 되니까 Q2 마이너스 Q1이 됩니다.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출력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우리 카르노 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라고 하는 것은요. Q2 마이너스 Q1 Q2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적으면 1 마이너스 Q2분의 Q1이 되고요. 결국에 이 열량들을 어디서 받게 됐냐면 고온원과 저온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고온원을 T2라고 표현하고요. 저온원을 T1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내는 이런 온도들은 다 절대 온도가 됩니다. 섭씨 온도 아니에요. 절대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게 되면은 1 마이너스 T2분의 T1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것은 고온원의 절대 온도, 이것은 T1은 저온원의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섭씨 30도씨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절대 온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몇을 더해야 돼요? 273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303 켈빈이 되겠죠. 우리 절대 온도에 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씨 온도로 주어졌을 때는 30 더하기 273을 해서 303 켈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는 이렇게 1-Q2분의 Q1, 1-T2분의 T1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열 효율이기 때문에 100%를 각각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카르노 열 사이클의 열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고온원과 저온원을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쓴다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랭킨 사이클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랭킨 사이클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다 랭킨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력 발전에. 그리고 이 랭킨 사이클은 가장 최소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화력 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랭킨 사이클에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으면 바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랭킨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랭킨 사이클이 되겠고, 자, 이쪽에 보시면 랭킨 사이클의 TS 선도가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번호를 보시면 1번, 2번, 2번 다시 3번, 4번, 5번이 되어 있는데, 자, 이쪽 그림이 살짝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좀 어떠신가요? 보이시나요? 노란색 보이세요? 자, 우리 1번에서 2번 과정으로 갈 때를 우리 물론 교재 그림에도 적혀 있겠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단, 열, 압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을 어디서 이끌어내게 되냐면 바로 급수 펌프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요? 급수 펌프. 랭킨 사이클에서 급수 펌프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시작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습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 부분을 우리가 포화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제 과열증기라고 합니다. 포화증기인 상태, 여기 2번에서 2번 다시, 그리고 2번 다시에서 3번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압 가열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바로 보일러에서 발생을 해요. 자, 2번에서 2번 다시, 2번 다시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 뭐라고요? 보일러에서 발생을 하고, 이 과정은 등압 가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에서 4번 보시면 온도가 조금 더 증가했죠. 그러면 한 번 더 결국에 가열했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그거네요. 바로 똑같이 등압 가열이지만 과열기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열기.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4번에서 5번 가는 과정. 바로 발전을 했다는 뜻이니까 단열 팽창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단열 팽창이 돼요. 네, 단열 팽창은 이제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 터빈에서 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번 과정에서 1번 과정으로 갈 때 이 과정에서는요, 바로 복수기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등압
방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등압 과정, 두 개의 단열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뭐라고요? 랭킨 사이클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단열 압축은 누가 담당하고 있고 등압 가열, 그리고 단열 팽창, 등압 방열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밑에 보시면 잘 적혀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TS 선도에 이제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면적에 따른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면적 A-부터, A-가 어디죠? A-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 A- 여기잖아요. 지금 글자 때문에 안 보였는데, 자, A-부터 1번, 2번, 2번 다시 3번. 자, 여기부터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이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은 우리 가지고 있는 전체 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공급된 전체 열량이 지금 요 넓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대한 일에 대한 열량이 1번부터 2번, 2번 다시 3번, 4번, 5번 요 정도의 면적이 외부에 대한 일에 대한 열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A-부터 1번, 5번, B-까지 요 사각형이 바로 복수기에서 버려지는 열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면적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도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라고요? 랭킨 사이클은 이렇게 두 개의 등압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을 가진 기본적인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재생 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 사이클. 재생 사이클 약간 단어에서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재생, 뭔가 재생하다. 복수기 및 저압 터빈의 소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복수기로 버리는 열량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재생 사이클은 뭐냐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죠? 급수 가열기예요. 아까 저는 급수 가열기 없었잖아요. 이 재생 사이클로 오게 되면은 이 급수 가열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급수 가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급수를 가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열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 가고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과열기가 되죠. 과열기. 자, 과열기를 거쳐서 터빈으로 가게 되고 터빈에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터빈에 이제 팽창된 증기에서 일부를 추기합니다. 추기라고 하는 것은 증기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자, 증기를 추기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급수 가열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급수 가열기로 보내서 급수를 가열해 주니까 아까 전에 그 절탄기에서 보일러 급수 가열한 것처럼 결국에 터빈에서 남은 증기 일부러 팽창된 증기 일부를 추기하게 되니까 이 보일러의 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급수 가열기는 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일러 급수를 미리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증기의 일부를 추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생 사이클에서는 반드시 이 급수 가열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기할 때 이 추기를 하고 나머지 여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응축수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 사이클은 열 효율이 약 4% 정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TS 선도가 있는데 재생 사이클의 TS 선도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재생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재열 사이클은 재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일러에. 자, 흥미로워요. 굉장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급수 펌프에서 이제 급수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보일러로. 그럼 보일러에서 가열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가열기를 거치고 이것이 터빈으로 가는데 지금 터빈이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고압 터빈도 있고 저압 터빈도 있다는 거예요. 고압 터빈에서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증기를 가져옵니다. 어디로? 보일러에 있는 재열기로. 다시 전체를 다 가져와요. 가져와서 다시 가열합니다. 그 가열한 걸 어디로 보내줘요? 저압 터빈으로 보내줘요. 그럼 저압 터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전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복수기로 보내고 급수 보낸 다음에 다시 보일러로 보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재열기로 다시 가열하는 시스템이 뭐라고요? 재열 사이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생 사이클과 재열 사이클을 비교를 했을 때 열 역학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재생 사이클입니다. 왜냐면은 재생 사이클은 증기의 일부분을 추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체를 다
보내기 때문에 열 역학적으로 우수한 거는 재생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터빈 날개 부식 방지 및 열 효율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열 사이클은 약 열 효율이 4%에서 약 8%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제열 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재생 사이클도 4%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열 사이클도 4%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터빈 날개 부식 방지가 있잖아요. 날개 부식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이 터빈에서 발전을 하고 이 복수기로 갈 때 여기에 습기를 머금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기의 건조도가 이제 건도라고 하는 것인데 건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터빈에 습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터빈 날개에 있는 그 습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열기를 통해 한 번 더 가열을 해주니까 이 터빈 출구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더 건조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건도를 올려주게 됨으로써 뭐예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터빈 날개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 효율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제열 사이클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제열기가 핵심이고, 아까 전에 재생 사이클에서는 급수 가열기가 핵심이 되겠죠. 일부를 추기해서. 자, 터빈 출구의 온도를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이 제열 사이클의 TS 선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보시면 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이 뼈 쪽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인데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가열해 줌으로써 결국에 어쨌든 이 전체 TS 면적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재생, 제열 사이클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재생 사이클도 있고 제열 사이클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제열기 있고 여기 급수가열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만큼의. 왜냐면 재생도 열 효율 증대고 제열도 열 효율 증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생 제열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고온과 고압의 대용량 발전소에 채용되는 방식이 이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재생 사이클 동작과 제열 사이클 동작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TS 선도도 한번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제열 사이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열 효율 증가 대책을 볼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열 효율은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로 우리 터빈 증기의 온도라든지 증기의 온도 그리고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열 낙차를 올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과열 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터빈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증기 뭐라고요? 과열 증기. 이 과열 증기를 사용해 줌으로써 열 낙차가 증대가 돼요. 열 낙차가 증대가 되면은 결국에 뭐예요? 열 효율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터빈의 그 증기 유속 있잖아요. 빠르게 가는 그 증기의 속도, 증기 유속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기 유속 증가를 위해 진공도를 높게 유지. 그러니까 진공도를 더 높게 해줘야지만 이 터빈에서의 증기 유속이 빨라지면서 증가해요. 이거 증기 아니에요. 터빈의 증기 유속이 증가되면서 그만큼의 이제 진공도를 높게 가져가니까 열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진공도라고 하는 것은 복수기의 진공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터빈의 출구의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터빈 출구의 배기 압력 낮게 유지.
출구의 배기 압력을 왜 낮게 유지를 해야 되냐면 우리 증기 터빈 입구에서의 압력을 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압과 이 출구의 배기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증기 유속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열 효율 증가 대책 두 번째로 증기 유속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기 유속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출구에서의 압력과 입력에서의 압력 차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기 압력을 출구 쪽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것도 열 효율 증가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재생 사이클 또는 재열 사이클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채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절탄기. 초반에 배웠죠, 절탄기. 그리고 공기 예열기를 설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탄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공기 예열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보일러에서 이제 남은 배기가스 있죠. 보일러의 배기가스에 남은 열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이제 절탄기는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거였는데 이 공기 예열기는 어떤 것을 예열하는 거냐면 연소용 공기예요. 그러니까 연소하는 데 사용하는 공기를 미리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예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탄기는 뭐라고요? 보일러 급수. 그래서 어쨌든 남은 열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건 똑같은데 이 급수를 가열하면 절탄기,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 예열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열 효율 증가 대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어서 칠판 좀 정리하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울 동안 한번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우리 지금 벌써 열 사이클 5종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열 효율 향상 대책도 배웠고요. 지금 이 속도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네요. 자, 랭킨 사이클에서 단열 팽창은 보일러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열 팽창 보일러가 아니라 어디서 발생하죠? 터빈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 사이클은 터빈의 도중에서 증기의 일부를 추계하여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사이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기의 일부를 추계하는 거 바로 재생 사이클이죠. 제열기로 보내면 제열 사이클이고 증기 일부를 추계해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데 사용하는 급수 가열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재생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열 사이클에는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이 존재하고요. 랭킨 사이클에서 등압 방열은 과열기에서 발생한다가 아니라 등압 방열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기에서 발생하죠. 자, 터빈에서의 증기 유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복수기의 진공도를 낮게 유지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낮게가 아니라 높게 유지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XOOXX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잘 푸셨고요. 우리 이어서 부속 설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일러에 대한 부속 설비를 알아보기 전에 연료를 좀 알아볼 거예요. 연료. 자, 연료를 알아보면 우리 석탄과 중유가 있고요. 자, 석탄에는 발열량이 5,000에서 5,500kcal per 킬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 1kg당 5,500의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즉 그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중유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2배입니다. 10,000에서 11,000kcal per 킬로그램이 되고요. 물론 석탄보다 운반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지만 아황산 가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황산 가스는 이제 원유가 이렇게 연소되면서 거기에 포함된 황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가 있는데요. 연소인 경우에는 공기 과액률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보다 실제 공급되는 공기량이 많아야지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탄, 즉 석탄을 미세하게 분쇄한 그 미분탄인 경우에는 1.2에서 1.4 정도, 그리고 중유인 경우에는 1.1에서 1.2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는 보일러의 설비입니다.
설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로 과열기를 보겠습니다. 과열기는 건조 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들어서 증기 터빈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보일러, 그러니까 급수 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다시 복수기, 급수 펌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과열기에선 조금 더 발전하기 좋은 증기인 과열 증기로 더 올려줌으로써 증기 터빈에 공급해서 그렇게 발전하기 좋은 증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열기라고 하는 것은 고압 터빈 내에서 우리 제열 사이클에 등장하는 거죠. 고압 터빈 내에서 팽창된 증기를 한 번 더 보일러에 있는 제열기로 보내서 추기해서 보내서 재가열한 후 저압 터빈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가 제열기라고 부릅니다. 자, 절탄기는요,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절탄기 하면 무조건 보일러 급수 가열을 떠올리셔야 돼요. 또는 예열. 자, 공기 예열기는 절탄기를 거치고 남은 그런 열을 이용해서 연소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탄기는 보일러 급수, 공기 예열기는 연소용 공기를 가열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노는 노가 이 젓는 노가 아니라요,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장치를 우리가 로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이에요. 자, 집진 장치는 우리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그 가스가 나올 때 거기에 불순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집진 장치를 채택하곤 합니다. 자, 통풍 설비라고 하는 거는 단어에서 느껴지시듯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가 통풍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탈기기라고 하는 거는 노란색으로 제가 쳐놨는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목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다면 급수 중에 존재하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주는 그러한 탈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행벽이에요. 순행벽은 물이 지나가는 관이 보일러를 감싼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흡수하는 열량이 보일러의 열량 중 가장 커요.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흡수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보일러의 순행벽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관을 가진 노벽으로 노 내의 복사열을 흡수하면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어서 보일러의 효율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효율. 보일러의 효율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일러의 효율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보시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조금 더 지워보죠. 우리 보시면요. 자, 보일러라는 것을 그냥 네모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죠? 연료를 집어넣잖아요. 연료는 어떠한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열량이 이 보일러에 집어넣게 되면은 보일러는 처음에 급수가 들어와요. 급수 펌프로부터 급수가 들어오죠. 근데 그 급수를 가열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가열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보일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연료를 주입을 했을 때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이 나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증기의 열량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 입력분의 출력을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량 대비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얼만큼 되는지, 자, 이것을 보일러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보일러의 출력은 그냥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MH분의, 자, 이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I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급수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 입구에서의 엔탈피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I 제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량을 G0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량을 G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 아니죠. 그냥 G라고 할게요. 동의하시죠? 이것을 동의해야 우리가 다음 과정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G0, I0, GI라고 했을 때, 자, 증기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은 어떻게 구해요? 처음에 여기가 큽니까? 아니면 여기가 큽니까? 이 엔탈피랑 증기량이. 여기가 더 크죠. 그렇죠. 여기가 더 크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연료의 열량을 주입해서 증기로 되었으니까 여기가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I-
마이너스. 이번에 G, 제로, I, 제로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몇을 곱해주는 거예요?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이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 이해되시죠? GI에서 G0, I0를 뺀 것을 무엇으로 나눠줘요? MH로 나눠주면 우리가 보일러의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다고요. 보일러의 효율을. 그런데 여기서 M은 뭐냐면 연료의 양이에요. 연료의 량입니다. 량.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료의 발열량입니다.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돼요. 그 다음에 GI인데 G는 뭐냐면 증기량이라고 했어요. 증기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 이 I랑 I 제로 둘 다 엔탈피 단위 똑같아요. 엔탈피 단위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밑에 단위와 위의 단위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효율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일러의 효율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 공식이 잘 안 떠올리시면 굳이 이 문자 따라가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이것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 5번째로 증기터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증기터빈, 우리 수차도 충동수차와 반동수차로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충동수차는 충동력으로 회전, 반동수차는 이렇게 회전해서 반동력으로 회전하는 것이 반동수차였습니다. 자, 동작 원리에 따른 분류로 이 터빈, 증기터빈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충동터빈, 두 번째는 반동터빈, 세 번째는 혼식터빈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동터빈은 노즐에서 분사한 증기로 러너를 회전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터빈인데, 그리고 반동터빈은 회전날개에서 팽창할 때 그 반동력을 이용하는 터빈인데, 사실 이게 개념이 좀 정의가 모호해서 자, 여기 두 가지는 이제 반동도를 따져서 구분하게 됩니다. 이 반동도가 0이면 완전 충동 수차가 되고요. 반동도가 0.5 이상이면 우리가 이것을 반동 수차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자, 혼식 터빈은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을 섞어 놓은 혼합한 형태인데, 고압에서 충동 터빈, 저압에서 반동 터빈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열 효율을 증대시킨 그런 터빈이 혼식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충동 터빈의 개요도, 여기는 반동 터빈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증기 사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터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증기를 우리 터빈을 그리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발전기 연결돼 있고 여기로 이제 복수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복수기로 가는 결국에 이러한 터빈을 증기 사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수 터빈입니다. 터빈을 거친 증기를 터빈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런 증기를 복수기로 그냥 다 보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킨 그런 터빈을 복수 터빈이라고 하고요. 추기 터빈은 터빈이 팽창하는 도중에 증기를 빼냅니다. 추기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급수 가열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수를 가열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를 추기, 나머지는 복수 터빈으로 보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터빈을 추기 터빈 또는 추기 복수 터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합 터빈입니다. 배합 터빈은 터빈을 거친 증기를 동력용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용 이런 것들로 보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터빈을 배합 터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인 거는 추기 배합 터빈이 되는 거예요. 배합 터빈에서. 자, 어쨌든 증기 사용법에 따른 분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기 터빈의 구조 해야죠. 그쵸? 우리가 뭔가 빼먹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증기 터빈의 구조인데요. 증기 터빈의 구조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명칭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실인데요. 차실은 터빈의 몸체라고 보시면 돼요. 몸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개입니다. 우리 수차에서는 유수가 노즐을 따라와서 부딪히는데요. 어디에 부딪히면 버킷에 부딪혀요. 근데 이 날개는 증기가 여기서 나와서 날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수차에서 버킷이 있다면 이 터빈에서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즐은 뭐예요? 결국에 수력 발전에서는 노즐이 물을 내뿜는 거였다면 화력 발전에서는 노즐이 이 증기를 내뿜는 거죠. 그 차이고. 자, 그다음에 이런 누설 방지 장치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속 장치인데요. 조속 장치.
우리 수차에서의 조속기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일단 비상조속기가 존재해요. 수차에서는 없었는데 여기선 비상조속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비상조속기가 동작하는 조건이 있어요. 정격 속도 10%. 뭐라고요? 정격 속도 10% 이상이 되었을 때, 초과되었을 때 비상조속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줄여주는 거죠. 이거는 비상정지장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증기의 유입량을 조절해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회전 속도. 근데 어떠한 회전 속도? 터빈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조속 장치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약 한 2.5에서 4%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것만 좀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노즐 조속법과 스로틀 조속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명칭만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 없어요. 우리 발전 파트는 자세하게 파고들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증기 터빈의 효율이 있는데요. 우리 보일러의 효율 했듯이 증기 터빈에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죠. 자, 증기 터빈은 어떻게 되냐면 과열기를 거친 부분이 터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터빈에서 발전기로 가게 되고 이 터빈을 거치고 어디로 가냐면 복수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터빈의 입구, 여기가 터빈의 입구예요. 터빈의 입구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있을 겁니다. I.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교재처럼 I라고 표현을 할게요. I.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I1이죠. I1. 여기가 I1이죠. 이쪽 터빈 출구가 터빈 입구가 이쪽이라면 터빈 출구는 이쪽입니다. 복수기 쪽. 그렇죠. 여기는 발전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I1이라고 쓰겠습니다. 엔탈피를. 그 다음에 유입되는 증기량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G라고 표현할 거예요. G. 유입 증기량. 그러면은 잘 보시면 여기가 엔탈피가 I였어요. 여기가 엔탈피가 I1입니다. 그럼 발전기 쪽으로 가는 엔탈피는 뭐예요? I-I1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기 터빈의 효율 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입력분의 똑같이 출력인데 이 증기 터빈의 출력은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발전기로 가는 결국에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열량으로 환산한 860P를 무엇으로 나눠줘요? 입력이 뭐예요? G의 I-I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퍼센테이지면 100을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요 증기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 다음에 이 I 또는 I1의 이 엔탈피들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력이죠. 출력의 단위는 킬로와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증기량의 단위가 만약에 킬로그램이다. 킬로그램 퍼 아워가 아니라 단위 시간당 증기량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H가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그러면 P에다가 킬로와트 아워가 되려면 여기 뭐가 곱해져요? T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따라서 여기 유입 증기량의 단위를 잘 보시고 우리가 이 증기 터빈의 효율을 계산해 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 색깔 다르게 T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발전소 효율이 있잖아요. 발전소 효율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여기다 적죠? 발전소의 종합 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터빈 효율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곱하기 두 번째는 발전기의 효율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일러의 효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곱해야지만 발전소의 종합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때 식은 860의 W에다가 여기는 MH가 되죠. 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총 소비된 연료량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H는 소비된 발열량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료당 발열량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때 W는 뭐예요?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전력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좀 단위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연료가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PT, 즉 W가 된 거예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것과 비슷한 논리로 접근을 해보면 연료량이 킬로그램 퍼 아워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분모에는 W가 아니라 킬로와트, 즉 전력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와야 돼요. 어떨 때? 킬로그램 퍼 아워일 때는. 킬로그램일 때는 W가 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퍼 아워일 때는 뭐가 오냐면 우리가 이 전력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일 때는 뭐가 와야 되냐면 전력량이 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킬로그램 퍼 아워일 때는 전력이 와야 되고 킬로그램일 때는 전력량이 와야 됩니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우리 6번째로 복수기 및 급수장치를 볼게요. 복수기 및 급수장치. 자, 복수기라고 하는 것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낙차를 증대시키고 증기터빈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복수기 및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수기라고. 자, 그래서 증기터빈의 열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복수가 나오고 여기 냉각수가 들어가서 냉각수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고 결국에 이 습도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열낙차를 증대시켜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방열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열손. 복수기의 방열손은 화력발전소의 손실 중 가장 커요. 화력발전소 손실 중 가장 큰 손실. 화력발전소 손실 중 가장 큰 손실이고요. 이거는 약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기에서는 혼합 복수기도 있고 표면 복수기도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면 복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복수기는 표면 복수기이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열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복수기용 펌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기용 펌프. 우리가 터빈을 3가지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기용 펌프도 3개로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복수 펌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기 펌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 펌프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수 펌프는요, 우리 복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복수기로부터 복수를 얻어내오는 펌프예요. 우리 복수기에서 급수 펌프 쪽으로 가죠. 근데 그 복수기를 나와서 급수 펌프를 갈 때 중간에 복수 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기로부터 복수를 받아와서 급수 펌프로 공급해주는 그런 펌프라고 보시면 되고, 자, 먼저 그 다음에 추기 펌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공 유지를 위해서 공기를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 우리 추기 터빈은 뭐였어요? 팽창되는 증기, 도중을 추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추출하는 건데 여기에 복수기용 펌프에서의 추기 펌프는 고진공 유지를 목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순환 펌프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냉각수 입구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이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해주는 순환 펌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름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복수 펌프. 이름에 복수가 들어가니까 뭔가 냉각수를 공급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로 복수 펌프를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환 펌프라고요. 그래서 이 복수기의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화살표로 뭐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순
펌프였죠.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이시면 급수 설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급수 펌프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입니다. 이해되시죠? 보일러에 전에 급수 펌프가 있잖아요. 급수 펌프가 어떻게 결국에 보일러에다가 급수를 공급해주는 형태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급수 가열기는 우리 열 사이클 중에서도 재생 사이클에서 채택되는 방법으로 급수를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고온, 조금 더 높은 온도, 조금 더 높은 압력의 응축수를 어디다 공급하는? 보일러에다 공급하기 위한 그런 설비가 급수 가열기다. 이것은 재생 사이클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급수에 의한 좀 불순물 장애도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보일러에도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일러 급수에 의한 불순물에 의한 장애인데,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 장애. 첫 번째는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 부착. 스케일 부착. 스케일은 뭐냐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나트륨 등 이런 염류가 굳어서 관 내에 이렇게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 붙는 겁니다. 관 내에. 그래서 염류가 굳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효과가 아니죠. 어떠한 손해를 가져오게 되냐면, 먼저 열 효율을 줄여요. 그 다음에 관벽이 파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 내 물의 순환 방해. 이게 이물질이 끼니까 관 내가 좁아져서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류가 굳는 이런 스케일 부착이 첫 번째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 장애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관 벽이 부식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캐리오버예요. 캐리오버. 이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순물을 포함한 증기가 한 증기가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캐리 오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포함한 증기는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자, 거기 증기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우리가 캐리 오버라고 한다고요. 이 캐리 오버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네 번째로 있는 포밍입니다. 포밍. 우리 클렌징 폼이라고 하는 거는 거품 내서 얼굴 세안하는 거죠. 거기에 폼 들어가잖아요. 즉 거품이에요. 거품. 우리가 이러한 불순물로 인해서 그 불순물의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포밍이라고 하는데, 이 포밍으로 인해서 기포가 발생하면 뽀글뽀글 터지죠. 그럼 그 증기가 어디로 가냐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불순물 제거가 있습니다. 불순물 제거가 있는데 기계적인 처리법과 화학적인 처리법이 있어요. 기계적인 처리법에는 우리 보일러 설비 중에서도 탈기기가 있었죠. 우리 탈수기는 물을 빼는 거잖아요. 탈기기는 뭐예요? 결국에 이산화탄소라든지 급수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산소 등을 분리하는 게 탈기기인데, 결국에 이런 기계적 처리법에는 그런 탈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화학적 처리법에는 첫 번째로 이제 역삼투어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온 교환법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석회 및 소다 연화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펌프는 복수 펌프다라고 했는데, 복수 펌프가 아니라 뭐예요? 순환 펌프죠. 이거 실수하기 쉽습니다. 화력발전의 가장 큰 손실은 복수기의 방열손이다. 전체 손실의 50에서 5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O를 골라주시면 되고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에 의한 장애를 4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에 의한 장애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 있어요? 관벽 부식, 두 번째 포밍, 세 번째 캐리오버, 네 번째 스케일 부착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마지막 특수화력 발전 볼게요. 특수화력 발전. 첫 번째 내연력 발전입니다. 우리 내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 기관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기동 특성이 우수해서 효율이 좋은데요. 설비가 간단하고 발전기가 소형 경량이고 보통 디젤 기관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수명이 길고요. 보통 예비 전원이라든지 비상용 등에 이용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내연력 발전이고 두 번째로 가스터빈 발전이에요. 가스터빈 발전은 증기터빈에 비해서 소형, 작다는 거죠. 경량,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기동, 정지 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다, 첨두 부하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MHD 발전입니다. 즉, 마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나믹 발전으로서 전자유도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에너지랑 기계에너지를 그냥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연료를 사용해서 우리 석탄 이런 것을 사용해서 증기터빈 발전과의 복합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열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는 MHD 발전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렇게 12장 화력발전을 마무리를 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원자력 발전도 잘 수강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